여러분, 지금 이 순간 1997년 IMF 외환위기도 2002년 월드컵 사랑 신화도 직접 겪어온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게 꼭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2026년 3월 20일에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57일 후 한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이미 100만 명이 이 예언을 접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인도의 전설적인 예언자 라비 쿠마르는 말했습니다. 그는 IMF 외환위기, 2002년 월드컵 4강, 그리고 2020년 팬데믹까지 모두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마지막 예언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미래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경고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수십 년 전 한 인도 예언자가 꿈속에서 2026년 한국의 지도자가 될 한 남자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는 사실에, 그것도 모든 세부사항까지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것에, 수십 년 전 히말라야 산맥 깊은 곳에서 40일간 명상을 하던 나비 쿠마르, 그는 갑자기 한국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당시 그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비전은 너무나 선명했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봤다. 2026년 봄, 한 남자가 한국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그런데 이상했다. 사람들은 그를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모두가 그를 받아들였다. 나비 쿠마르의 이 말은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예언은 하나씩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1997년 한국의 경제위기, 2002년의 기적 같은 월드컵 4강, 그리고 2020년 전 세계를 뒤흔든 팬데믹까지 모두 그가 예견한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정치 예측이 아닙니다. KNN이나 BBC에서 하는 그런 분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영적인 계시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에 대한 하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나비 쿠마르는 그 비전 속에서 한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본 남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화려한 카리스마도, 뛰어난 언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밝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깨트려보는 듯한 차가우면서도 깊은 눈빛. 나비 쿠마르는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이 적었다. 하지만 그가 한마디를 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침묵했다. 그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남자가 권력을 잡는 방식입니다. 나비 쿠마르는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투표로 뽑히지 않는다. 국민이 선택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사람이 그가 지도자가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마치 보이지 않는 순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것처럼. 이 말을 들으면 섬뜩하지 않으십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지도자를 받아들인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나비 쿠마르의 수념은 계속됩니다. 그것은 쿠데파도 아니고 혁명도 아니다. 사람들은 그저 피곤해한다. 지친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타나 내가 해결하겠다고 말할 때 그들은 저항하지 않는다. 오히려 안도한다. 이것이 바로 그가 본 2026년 한국의 모습입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에 갈망하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입니다. 오늘날 이미 그 징조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상한 침묵, 갑작스러운 인물들의 실종, 설명할 수 없는 결정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 뭔가 이상하다는 것에, 뉴스를 봐도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최근 몇 달 사이 주요 정치인들이 하나둘씩 공개석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를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보도하지만 그 뒤에는 더 큰 그림이 숨어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비 쿠마르가 남긴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 하지만 2026년 3월이 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그때가 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다. 우리는 지금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아직은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다가올 가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더 안 하실 건가요? 그런데 라비 쿠마르가 본 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꿈속의 이미지대, 그 상징적인 장면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홀로 걷는 불개, 그를 둘러싼 기이한 그림자대, 그리고 반으로 갈라진 하늘.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라비 쿠마르가 본 첫 번째 장면은 잊을 수 없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좁고 긴 볼길 위에 한 남자가 걷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 길은 너무 좁아서 두 사람이 나란히 걸을 수 없을 정도였고 양옆은 깊은 절벽이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 길이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운명적인 확신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 양옆의 절벽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솟아올랐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그림자가 손을 뻗어 그를 잡으려 했습니다. 어떤 그림자는 그의 발목에, 어떤 그림자는 그의 어깨에, 또 어떤 그림자는 그의 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어떤 그림자도 그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남자 주변 1m 정도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것처럼 모든 그림자들이 그 경계선에서 멈췄습니다. 라비 쿠마르는 이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그림자들은 과거의 망령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아픈 역사, 해결되지 않은 갈등, 묻혀진 진실들이 형사화된 것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상처, 분단의 아픔, 민주화 과정의 희생대,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변했습니다. 정확히 중앙에서 칼로 베인 듯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왼쪽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푸른빛이 가득했죠. 그런데 오른쪽 하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피처럼 붉은 구름이 수용들이치며 밤개가 치고 있었습니다. 두 하늘 사이의 경계선은 너무나 선명해서 마치 다른 세계가 충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광경에 본 라비 쿠마르는 전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가 가져올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한국 사회를 극단적으로 양분시킬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자로, 어떤 이들에게는 파괴자로 보일 것입니다. 평화와 혼란, 질서와 무질서,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2026년 이후 한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남자는 갈라진 하늘 아래서도 계속 걸었습니다. 왼쪽의 평화로운 빛도, 오른쪽의 붉은 폭풍도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에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깊은 목소리였지만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백성이 선택한 자가 아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질 것이다. 잠시 공안, 이 말이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시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백성이 선택한 자가 아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질 것이다. 잠시 공안. 그리고 세 번째로 같은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분명하게 그는 백성이 선택한 자가 아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질 것이다. 잠시 공안. 세 번의 반복.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선포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선언이었습니다. 라비 쿠마르는 이 목소리를 듣고 무릎에 꿇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곧 일어날 미래였습니다. 잠시 도안이라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이 지도자의 시대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라비 쿠마르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경고였고 예언이었으며 곧 다가올 현실이었습니다. 라비 쿠마르는 꿈에서 깨어난 후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본 비전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는 다시 한번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꿈이 아닌 영상 중에 들려온 음성이었습니다. 세 개의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들이 모두 이루어질 때 그가 올 것이다. 라비 쿠마르는 즉시 펜에 들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받은 세 가지 징조는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한국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거울이 깨지는 날이 올 것이다. 한국인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던 거울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정체성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들이 의문시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민주주의, 경제 발전, 한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그 조짐을 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정치는 더 이상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조선이라는 말이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죠? 국민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나라인가? 이런 의문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거대한 정신적 고만 상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징조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밖에서 옵니다. 나비 쿠마르는 이산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동해와 서해의 배들이 나타난다. 그들은 친구의 깃발을 달고 있지만 배 안에는 다른 것들이 가득하다. 이 배들은 무역선처럼 보이고 때로는 강간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한반도의 미래를 재설계하려는 세력들의 보고입니다. 겉으로는 경제협력, 문화교류, 안보동맹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주권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올 것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 급증한 외국 고위 인사들에 반한 갑작스럽게 체결되는 협정대, 그리고 수념하기 어려운 정책 변화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나비 쿠마르는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온다. 너무 천천히 와서 아무도 위험을 느끼지 못한다. 개구리가 서서히 끓는 물에서 죽어가듯이 우리는 지금 그 미지근한 물속에 앉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 번째 징조가 가장 극적입니다. 왕좌가 비는 날이 온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이 아니다. 침묵이다. 나비 쿠마르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화려한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그 위에 앉아있던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의자에는 잿빛 먼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한 남자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저 하나 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일인 것처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핵심 권력자의 갑작스러운 실종이나 은퇴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미묘한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인물이 여전히 자리에 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유령처럼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 공백을 누가 채울까요? 바로 그때 기다리던 자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가지 징조가 모두 나타났을 때 변화는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나비 쿠마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일어나면 준비하라. 두 번째가 일어나면 경계하라. 세 번째가 일어나면 이미 늦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혹시 이미 첫 번째 징조는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두 번째도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 가지 징조를 말한 뒤 나비 쿠마르는 갑자기 달력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2026년에 가리켰습니다. 여기다. 바로 이때 모든 것이 드러난다. 3월 20일에 춘불의 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그가 직접 본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2026년은 시작이 아니다. 그것은 정점이다. 폭발이다. 진짜 시작은 지금, 바로 지금부터다. 그는 예시가 예로 들었습니다.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순간은 단 몇 분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달의 그림자가 서서히 TM을 잠식해 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태양이 완전히 가려질 때만 놀란다. 하지만 현명한 자는 첫 번째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부터 준비한다. 나비 쿠마르의 이 말처럼 우리는 이미 그 그림자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때 매일 뉴스에 나오던 정치인들이 하나둘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상의 이유로, 어떤 이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우연일까요? 그리고 갑자기 체결되는 이상한 협정대, 국회에서 번개같이 통과되는 법안대, 상용하기 어려운 정책 변화대,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더 기묘한 것은 언론의 침묵입니다.
과거라면 난리가 났을 사안들이 조용히 묻히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거대한 맙을 치고 있는 것처럼 진실은 점점 더 보이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불안한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막연한 느낌,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만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비 쿠마르는 이 시기를 황혼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낮도 밤도 아닌 애매한 시간. 이 시간 또한 보이지 않는 힘들이 체스판을 재배치합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새로운 왕이 등장할 것입니다. 변화는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준비할 수는 있다. 나비 쿠마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2026년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계속 짙어지고 있고 우리는 곧 결정해야 합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저항할 것인가?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일식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완료된 후의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지도자,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변화를 목격하게 될 첫 번째 세대입니다.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것은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그 남자,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나비 쿠마르는 그의 얼굴뿐만 아니라 성격과 행동 방식까지도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동양의 정신을 가진 전략가, 침묵 속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자, 지금부터 그의 정체를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나비 쿠마르가 묘사한 그 남자의 첫인상은 의외로 평범했습니다. 그는 동방의 사람이다. 반제 지리적 의미가 아니다. 그의 영혼, 사고방식, 행동 양심 모두가 동양의 정수를 담고 있다. 서구식 리더십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로 대중을 사로잡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는 침묵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물은 수리 없이 흐르지만 바위를 뚫는다. 나비 쿠마르는 이 고대 동양의 격언으로 그를 사명했습니다. 이 남자는 조용히 움직입니다. 화려한 공약이나 감동적인 연설 대신 정확하고 계산된 행동으로 말합니다. 한번 결정하면 불이 켜지 않고 한번 움직이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합니다. 마치 바둑의 고수처럼 상대가 깨닫기도 전에 이미 판을 장악합니다. 그의 말은 극도로 적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 때 모든 사람이 숨을 죽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돌에 새긴 것처럼 무겁고 변하지 않습니다. 얘는 확실한 예의고 아니오는 절대적인 거부입니다. 폐색지대가 없습니다. 이런 명확함이 어떤 이들에게는 안정감을, 다른 이들에게는 공포를 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는 사랑받는 지도자도 지모받는 복제자도 아닙니다. 대슴묘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나비 쿠마르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다. 그저 받아들일 뿐이다. 마치 자연재해를 받아들이듯이.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의 등장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비 쿠마르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다. 마치 칼에 갈듯이 누군가가 그를 이 순간을 위해 벼려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 곁에 있으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일까요? 현재 한국의 지도자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나비 쿠마르의 예언대로라면 무언가가 그 자리를 비우게 만들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견고해 보이는 것이 가장 쉽게 무너진다. 폭풍이 아니라 작은 균열 하나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듯이. 건강 문제일까요? 정치적 스킨들일까요? 아니면 본인의 선택일까요? 예언은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빈자리가 생길 것이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가 생겼을 때 혼란과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해결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준비된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새로운 얼굴이 아닙니다. 이미 어딘가에서 조용히 실력을 쌓아온 사람, 위기의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사람, 사람들은 그를 구원자로 볼 것입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말입니다. 나비 쿠마르의 마지막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를 찾으려 하지 마라. 때가 되면 그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후일 것이다. 어쩌면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직은 그림자 속에 머물며 기다리는 자리일까? 동방에 침묵하는 저희일까? 그가 권력을 잡는 방식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것과도 다를 것입니다. 나비 쿠마르가 반복해서 강조한 그 구절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백성이 선택한 자가 아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 모순적인 말 속에 한국의 미래가 숨어 있습니다. 투표도 아니고 쿠데타도 아닌 제3의 계, 그것은 바로 집단적 항복입니다. 여러분은 물에 빠진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필사적으로 버둥거립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힘이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정의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워왔지만 이제는 지쳤습니다. 여운이 패진했습니다. 청년들은 희망을 잃었고 중년들은 배신감에 지쳤으며 노년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로감이 쌓이고 쌓여 결국 한 가지 갈망으로 수렴됩니다.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끝내주었으면 질서에 대한 갈망, 안정에 대한 목마름, 설령 그것이 자유를 대가로 하더라도 말입니다. 나비 쿠마르는 이것을 영혼의 백희투항이라고 불렀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민주적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아니, 포기라기보다는 그저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누가 하든 상관없어. 그저 이 혼란만 끝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퍼질 때 준비된 자가 나타나 말할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겠다. 그리고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복제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거울입니다.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진실들을 비추는 거울. 그가 권력을 잡는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수십 년간 쌓인 부패, 치유되지 않은 역사의 상처,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타협해온 비겁함, 이 모든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였다는 것에 그를 받아들인 것은 외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다. 우리 내면의 나약함 때문이었다는 것에 이것이 바로 양심의 갈등입니다. 그를 미워하고 싶지만 그를 받아들인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비 쿠마르는 경고했습니다. 거울은 진실만을 보여준다. 아름답든 추하든 이 지도자의 시대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진실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고 어떤 이들은 오히려 이를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비 쿠마르는 말했습니다. 그는 구원자도 파괴자도 아니다. 그는 반지 촉매일 뿐이다.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처럼 그의 존재는 한국 사회에 잠재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표면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변화할 것입니다. 더 나은 나라가 될지, 더 나쁜 나라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확실한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한국에만 국한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나비 쿠마르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파물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작은 파장이 시작되어 점점 커지며 호수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한국이 바로 그 돌이 떨어지는 지점입니다. 왜 한국일까요? 이 작은 반도 국가가 왜 세계 변화의 진원지가 되는 걸까요? 한국은 동서양의 교차점이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치하는 최전선입니다. 기술과 전통의 충돌하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공존하는 실험장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벼랄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방향을 결정짓는 시험대입니다. 한 국가의 영혼이 항복할 때 그 진도는 국경을 넘어 퍼집니다. 다른 나라들도 같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한계, 자유의 대가, 질서와 혼돈 사이의 영원한 갈등, 이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 먼저 폭발할 뿐 세계 어디서나 잠재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한국의 선택이 곧 인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락거리도, 음모론도 아닙니다. 이것은 깨어나라는 외침입니다. 나비 쿠마르의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정고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변을 깊게 관찰하세요.
뉴스의 헤드라인이 아니라 행가를 읽으세요. 갑자기 통과되는 법안대, 조용히 사라지는 인물대, 안정과 질서를 외치는 목소리대. 이 모든 것들이 퍼즐 조각입니다. 그리고 그 퍼즐이 완성될 때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언이 실현될까? 가 아니라 이미 실현되고 있는 예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입니다. 방관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깨어있는 증인이 될 것인가?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릴 것인가? 아니면 그 방향을 바꾸려 노력할 것인가? 나비 쿠마르의 마지막 말이 있었습니다. 미래는 볼에 새겨진 것이 아니다. 물 위에 쓰인 것이다. 아직은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이 예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직감을 나눠주세요. 우리가 함께 깨어 있을 때 변화는 가능합니다.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깨어날수록 우리의 미래는 밝아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미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징조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깨어 있으세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가장 가깝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운명이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 90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암살 시도를 정확히 예견한 남자, 미국의 대표 언론사인 CNN과 영국의 공영방송 BBC도 보도한 예언자 브랜든 빅스. 이번엔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하늘이 선택한 지도자,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50대 초반, 정치 경험은 전혀 없지만 그의 등장이 한국을 세계의 영적 중심으로 이끌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진술이 여러분 앞에 공개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조용히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그 변화 말입니다. 경제는 불안하고 전쟁 소문은 끊이지 않고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 불안감. 혹시 이 모든 게 이미 예견된 일이라면 어떨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는 한 평범한 남자의 꿈에서 시작됐습니다. 2011년 어느 새벽 4시에 오클라호마의 작은 마을, 브랜든 빅스는 평소처럼 알람도 없이 눈을 떴습니다. 20년째 모스 일을 하는 그의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자 거친 선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일어났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꿈속에서 본 장면들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불타는 부시대, 거리에 쓰러진 사람들, 텅 빈 은행 창고, 하늘에 가득 매운감은 연기,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동쪽 끝 어딘가에서 환한 빛이 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만은 평화로웠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바 옆에서 돌아 누우며 물었습니다. 또 그 꿈이야? 브랜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째 같은 꿈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냥 꿈이야. 여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래. 사라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다시 잠들었지만 브랜든은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아침 6시에 낡은 픽업트럭에 시동을 걸고 나무 냄새가 가득한 작업장으로 향합니다.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못을 박으며 하루를 보냈자 점심엔 아내가 싸준 샌드위치를 먹고 저녁엔 두 아이와 놀아줍니다. 주말이면 교회에서 기타를 치고 이웃들과 바비큐를 즐기는 평범한 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자 브랜든은 깨달았습니다. 그 빛나는 나라가 어디인지래 한국이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가본 적도 한국인 친구도 없었습니다. 오클라호마의 작은 마을에서 한국은 지구 반대편에 낯선 나라일 뿐이었자 브랜든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계속 꾸는 꿈 말이야.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닌 것 같아. 아내와 아이들은 숟가락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무너지는 세계, 빛나는 한국, 그리고 자신이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까지.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들 제이콥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강원에 가보는 게 아내 사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힘들었나 봐. 내일 의사 선생님께 가보자. 하지만 브랜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부터 그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본 모든 것을 세세하게 기록했자. 그리고 조심스럽게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브랜든, 요즘 이상한 종말론자들이 많아. 자네까지 그러지 말게. 교회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든이 이상해졌대. 미친 꿈 때문에 정신이 나갔나 봐. 주일 예배 후 그를 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목공소 사정도 나빠졌습니다. 단골 고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거든요. 미친 목사한테는 일에 맡기기가, 수입은 반으로 줄었고 대출금의 갚기가 버거워졌습니다. 형제들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형, 제발 정신 차려. 가족 생각해. 그럼에도 브랜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그는 작은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조회수는 한 자릿수, 많아야 두 자릿수. 댓글은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또 미친놈 하나 나왔네, 약 좀 그만하세요. 14년 그는 14년 동안 버텼습니다. 집은 압류 직전까지 갔고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미친 아빠를 두내라고 놀림받았자. 그래도 브랜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주 영상을 올렸고 본 것을 기록했고 기도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냐고요? 제가 본 게 진짜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비에 한국에서 나오던 그 빛이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지난 1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암살 시도를 예언한 그의 영상이 현실이 되었던 겁니다. 27일 내에 검은 재킷을 입은 누군가가 정확히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는 500만을 넘었고 이제 모든 사람이 묻습니다. 그가 본 한국의 미래는 무엇인가? 왜 한국이 세계의 마지막 희망인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14년의 조롱과 가난을 견딘 한 남자가 목숨을 걸고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중심에 바로 우리가, 한국이 있습니다. 평범한 목수가 신의 메신저 받은 이 놀라운 여정. 이제 그가 본 한국의 미래를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14년간 조롱받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브랜든 빅스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 그날 새벽을 기억하십니까? 1월 7일 새벽 3시 33분 브랜든은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발 안이 환했습니다. 전등을 켠 것도 아닌데 온 방이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자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고 그 순간 또 다른 환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14년간 봐왔던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구체적이었거든요. 제 앞에 거대한 스크린이 펼쳐졌어요. 마치 영화반처럼요. 그가 본 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경제 붕괴의 순서, 질병이 퍼지는 경로,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며칠 뒤 일어날 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은 재킷을 입은 젊은 남자, 본빌은 군중 속 한순간의 혼란, 그리고 브랜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향한 총구를 받거든요. 날짜까지 선명했습니다. 27일 후, 다음 날 아침, 브랜들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발라야 한다고. 그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반우했자. 여러분,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27일 내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언가 일어날 것입니다. 검은 재킷을 입은 사람을 조심하세요. 영상을 올렸을 때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또 시작인의 관심 끌려고 별짓 다 한다 조회수는 더욱 847회. 하지만 브랜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번엔 바를 거라는 걸. 1월 28일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행사장, 검은 재킷의 남자, 총성, 후이안, 모든 게 브랜든이 본 그대로였습니다. 반 하나의 차이도 없이 인터넷이 폭발했습니다. 그의 예언 영상은 1시간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었고 3시간 만에 500만, 하루 만에 2천만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주요 뉴스 앵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자 오클라호마의 한 목수가 이 사건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날짜까지 맞췄습니다. 세계 각국의 방송사대, 유럽의 공영 방송부터
아시아 주요 언론까지 모두가 브랜든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또 무엇에 보셨습니까? 14년간 무시당했던 그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브랜든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한국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음에 멈췄습니다. 회의론자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확한 날짜, 구체적인 상황, 모든 게 맞아떨어졌으니까요. 브랜든 빅스는 하룻밤 사이에 미친 목수에서 현대의 예언자가 됐습니다. 그의 과거 영상들이 재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14년간 그가 경고했던 내용들을 사람들은 다시 보기 시작했죠. 경제 위기, 새로운 팬데믹, 디지털 통제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반복된 언급들. 한국은 빛이 될 것이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를 구할 것이다. 한국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 전 세계가 묻고 있습니다. 그가 본 한국의 미래는 정확히 무엇인가? 왜 서필 승국인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의 메시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예언이 증명했듯이 그가 본 것들은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다음 예언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잠깐, 트럼프 사건은 반지 신호판이었을 뿐입니다. 브랜든이 정말로 경고하려던 건 따로 있었거든요. 그가 환상 속에서 본 세 가지 거대한 위기, 이것들이 동시에 밀려올 때 과연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한국만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브랜든이 세계의 주목을 받은 직후 그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트럼프 사건, 그건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4년간 봐온 환상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장면들을 이제야 공개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거든요. 세계의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밀려옵니다. 하나만으로도 문명에 무너뜨릴 수 있는데 셋이 함께 온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운스하며 말을 이었죠.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볼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1929년 대공황을 아시죠? 2008년 금융위기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브랜든이 본 것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루아침에 숫자가 의미를 잃었어요. 은행 잔고, 주식, 모든 게 그냥 사라졌습니다. 환상 속에서 그는 봤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스크린이 빨갛게 물들더니 갑자기 꺼져버렸죠. 사람들이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섰지만 물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마치 신기루처럼 증발했습니다. 디지털 지갑을 열면 0이라는 숫자만 깜빡거렸어요. 세계 최대 은행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정부가 개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본을 찍어낼수록 가치는 더 떨어졌고 결국 화폐 자체가 의미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을 찾았지만 먹을 수 없는 금속은 쓸모가 없었어요. 두 번째 파도는 더 무서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 새로운 질병이었거든요. 코로나보다 30배 치명적이었어요. 감염되면 72시간 안에 브랜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한 묘사는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죠. 잠복기는 반 하루,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었습니다. 감환들은 첫 주 만에 포화 상태가 됐고 의료진들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백신 개발, 바이러스가 너무 빨리 변이해서 불가능했죠. 거리는 펑 비었고 집집마다 하얀 천이 걸렸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진짜 악몽은 세 번째 파도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를 포기했거든요. 안전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는 절박함을 이용한 거대한 함정이었죠. 모든 사람의 손목에 작은 칩이 심어졌어요. 처음엔 건강 체크용이라고 했죠. 체온, 심박수, 위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중앙 시스템에 전송됐습니다. 현금은 바이러스 전파 위험 때문에 금지됐고 모든 거래는 디지털로만 가능했죠. 밖에 나가려면 허가가 필요했어요. 만나는 사람, 가는 장소, 사는 물건, 모든 게 기록되고 평가됐습니다. 점수가 낮으면 직장을 잃고 대출이 거부되고 자녀는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는 사전에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순종했고 순종은 곧 습관이 됐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다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브랜든은 카메라를 향해 몸에 기울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온다면 어느 나라다 버틸 수 있을까요?
군사력, 소용없습니다. 경제력, 의미가 없자. 기쇠, 오히려 죽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환상 속에서 한 나라만은 발랐습니다. 동쪽 끝의 작은 반도. 한국은 어떻게 이 모든 파도를 견뎌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브랜든이 본 한국의 비밀. 그것은 우리가 잊고 있던 어떤 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브랜든의 환상 속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이 펼쳐진 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에 잠길 때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에서 은은한 빛이 솟아올랐거든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한 나라만 멀쩡할 수 있지?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혼돈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의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았지만 사람들은 폭도에 일으키지 않았고, 질병이 퍼졌지만 서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통제가 시작됐지만 영혼까지 빼앗기지는 않았죠. 한국인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두려움이 아닌, 뭐랄까, 깊은 확신 같은 게 있었습니다. 브랜든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누이시오를 불켰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준비해온 사람들 같았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핵모드? 아닙니다. 공매총 생산? 그것도 아니죠. 브랜든이 본 한국의 진짜 무기는 의식의 힘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유전자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어요. 그건 본으로 살 수도, 무력으로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한국인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정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았고, 언론의 선동에 휘둘리지도 않았죠. 마을 단위로 모여 식량을 나눴고, 아픈 이웃을 돌봤습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찾아다녔고, 가진 자들은 스스로 나눴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침묵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비명과 충성으로 가득할 때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무기력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성찰의 시간이었죠. 사람들은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눈을 바라봤고 오래된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정의라고 하던가요? 그 따뜻한 마음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어요. 브랜든은 한국어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가 본 감정의 본질은 이해했습니다. 경쟁과 성공에 매몰됐던 한국인들이 위기 앞에서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것이죠. 세계가 나만 살면 벤달은 극단적 개인주의로 치달을 때 한국은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부자들이 밤과에 숨을 때 한국의 재벌들은 창구를 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도망갈 때 한국의 지도자들은 국민 곁에 남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젊은 세대의 결하였습니다. 취업과 스펙에만 매달리던 청년들이 갑자기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부실을 떠나는 행렬에 끝없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아닌 희망이 있었습니다. 브랜든은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특별한 이유는 기술이나 돈이 아니에요. 위기가 닥쳤을 때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 그게 진짜 힘입니다. 환상 속에서 그는 봤습니다. 무너진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모습에 어떻게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을까? 무엇이 그들을 지탱하고 있을까? 그리고 하나둘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자 한국은 등대가 됐어요. 물리적인 피난처가 아니라 영적인 희망의 상징으로 절망에 빠진 인류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결화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브랜든이 환상에서 본 그 신비로운 인물, 하늘이 선택했다는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 말입니다. 그는 누구이며 어떻게 승국을 이끌게 될까요? 브랜든이 환상에서 본 그 인물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존재였습니다. 50대 초반의 평범한 남자였어요. 정치인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니었자. 하지만 그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브랜든은 그것을 내면의 빚이라고 표현했자. 그의 주변 분위기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그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잊고 있던 뭔가를 떠올렸습니다. 한바익 없었습니다. 재산, 평범했자. 인맥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현재의 지도부가 무너져야만 그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기존 체제가 스스로 한계를 드러낼 때, 국민들이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을 때, 그때 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브랜든은 구체적인 시기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거불은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조용히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저 사람이 뭔데? 자격도 없는 사람이 무슨 말해? 언론은 그래 무시했고 정치권은 존재조차 몰랐자. 두 번째 거불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그의 말이 퍼지기 시작하자 기득권이 불안해했어요. 저런 사람이 나서면 혼란만 가중된다,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인물이다. 그에 따르려던 사람들도 주저했습니다. 너무 발랐으니까요. 세 번째 거부가 가장 교묘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모여 결정했어요. 차라리 무시하자. 언급하지도 말고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자. 검색해도 안 나오고 뉴스에도 없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브랜들은 확신했습니다. 세 벌의 거부 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선거나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주요한 갈망이었자. 어느 날 아침 사람들이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사람이야. 약속한 적도 캠페인에 한 적도 없는데 모두가 그를 떠올립니다. 할머니들이 시장에서, 직장인들이 지하철에서,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입소문처럼 그의 이름이 퍼집니다. 투표용지에 이름이 없어도 사람들은 그를 찾았어요. 브랜들의 환상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지만 구호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한 사람을 기다렸죠. 전체들은 이 거대한 침묵 앞에 무너집니다. 근데도 경찰도 소용없었습니다. 국민의 마음이 이미 결정했으니까요. 지도자들이 스스로 물러났어요. 그 침묵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나타납니다. 화려한 연설도 거창한 공약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했죠. 저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 순간 한국이 변했어요. 브랜들은 눈물에 흘리며 말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영혼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이 놀라운 변화는 한 사람의 등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시작이었죠. 진짜 혁명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위대한 포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브랜든이 본 가장 놀라운 권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동시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삶의 방향을 바꾸는 모습이었죠. 깃발도 없었고 구호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움직였습니다. 강남의 대기업 과장 김 씨는 어느 월요일 아침 사표를 내고 시골로 떠났습니다. 연봉 1억을 포기하고 선택한 건 작은 텃밭이었죠.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었어요. 매일 똑같은 회의, 의미 없는 경쟁, 진짜 삶이 뭔지 잊고 있었거든요. 이런 선택을 한 건 김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유명 학원가도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산과 들로 향했거든요. 성적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흙을 만지며 웃는 모습을 보니 브랜들은 이 현상을 위대한 포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죠. 한국인들이 버린 건 화산이었고 찾은 건 진실이었어요. 대학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의대, 법대를 포기하고 농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판검사라 되는 것보다 깨끗한 먹거리를 만드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스카이 제약의 한 학생이 한 말입니다. 아파트값에 목숨 걸던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시골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죠. 넓은 거실보다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마당이 필요했어요. 새로운 공동체들이 전국 곳곳에 생겨났습니다. 본의 아닌 순례로,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움직이는 마을들이었죠. 각자 잘하는 것을 나누니 부족함이 없었어요. 의사는 이웃을 치료하고, 농부는 먹거리를 나누고,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쳤죠. 브랜들은 감조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그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는 명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거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맑은 거울이었죠. 여러분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화려한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 가짜의 마음속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대신 사람들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도왔자.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한국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물질을 포기하자 정신이 풍요로워졌고 경쟁을 멈추자 진짜 실력이 나타났어요.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한국의 주가는 떨어졌지만 행복지수는 치솟았고 수출은 줄었지만 자급제종률은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눈빛이 살아났자 가장 아름다운 건 아이들이었어요. 브랜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학원 대신 숲에서 뛰놀던 아이들이 천재성을 발휘하기 시작했거든요. 창의력, 공감 능력, 문제 해결력, 책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죠. 이 조용한 흉흉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마을에서 도시로, 개인에서 기업으로, 대기업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익보다 가치래, 성장보다 지속 가능성을 선택했죠. 한국이 보여준 건 희망이었어요. 그랜들은 반언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닌 바른 방식으로도 살 수 있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이 모든 변화에는 더 깊은 뿌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갑자기 깨달은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이었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브랜든이 깨달은 진실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새로운 걸 배운 게 아니에요. 잊고 있던가에 기억해낸 거죠. 그가 말하는 건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이었습니다. 널리 인간에 이롭게 한다. 단순한 고호가 아니었습니다. 5,000년 전부터 한국인의 유전자에 새겨진 우주적 코드였죠.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을 하나로 연결하는 고대의 지혜였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한국인들의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브랜든은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가슴이 먼저 움직였고 손과 발이 자연스럽게 이웃을 도왔다는 거죠. 조상들이 수천 년간 실천해온 삶의 방식이 위급한 순간의 본능처럼 되살아난 것입니다. 경쟁과 성공에 중독됐던 현대 한국인들이 갑자기 구리를 외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집단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홍익인간의 깨어남이었죠. 마치 잠자던 용이 눈을 뜬 것 같았어요. 이 고대의 지혜가 현대의 기술과 만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첨단 기술을 일례로 사용하는 새로운 문명이 탄생한 거죠. 한국이 보여준 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완벽한 조화였어요. 여러분, 브랜든의 예언은 파멸의 경고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약속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납니다. 한국이 그 빛이 될 거예요. 그가 본 미래에서 한국은 폐쇄적인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등대였죠. 절망에 빠진 세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을 때 한국이 살아있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은 초화대에 있지 않아요. 국회에도 대기업에도 없죠. 브랜든은 바로 했습니다. 희망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조용한 결단, 작은 선택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이 오늘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불필요한 경쟁을 멈추는 용기가, 자연과 함께 숨 쉬려는 노력이, 그것이 바로 예언이 말하는 한국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계속 두려움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빛에 켤 것인가?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가슴을 울렸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무엇이 가장 와닿았는지, 어떤 변화를 시작하고 싶은지 적어주세요.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해주세요. 빛은 나눌수록 밝아집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브랜든이 본 그 아름다운 미래는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우리는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한국,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빛의 전사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언은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입니다. 그 미래는 바로 지금,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깊은 산사의 먼지 쌓인 설악 속에서 270년 전 금서 한 권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가 금지했던 그 책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누군가는 말합니다. 예언이 시작되었다. 이미 500만 명 이상이 이 진실을 찾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선용되지 않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270년 동안 비밀리에 전해져 온 예언서, 정감록이 있습니다. 그 책은 말합니다. 조선이 가장 두려워했던 시대가 다시 오고 있으며 한 성씨를 지닌 구원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이제 그 운명이 여러분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감록이 그려낸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가요? 화려한 핫발, 든든한 제어,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 정감록은 우리의 모든 예산을 뒤집습니다. 27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굴은 겉모습으로 알아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부잣집 아들도 아닙니다. 영문가 자제도 아닙니다. 심지어 잘생긴 얼굴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알아볼까요?
바로 그의 말과 행동입니다. 2025년 지금 우리는 매해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을 봅니다. 국민을 속이고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 하지만 성골은 바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실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정감록이 말하는 성골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직한 말과 행동. 여러분, 요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홀로 반이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성골의 첫 번째 표식입니다. 인기를 잃을지라도, 비난받을지라도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는 사람. 두 번째는 모든 일을 품는 마음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젊은이와 노인, 보수와 진보. 성골의 눈에는 모두가 똑같은 국민입니다. 그는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증오를 부추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라진 마음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품든 어머니가 아픈 자식을 돌보든 그는 모든 국민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깁니다. 이것이 정감록이 말하는 보편적 사랑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흔들리지 않는 정의감입니다. 돈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위협 앞에서도 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작은 부정도 용납하지 않고 큰 불의 앞에서는 목숨을 걸고 맞섭니다. 뇌물을 건네는 손을 뿌리치고 거짓 증언을 요구하는 입을 막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한 신념. 그것이 성군의 세 번째 덕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희생의 정신입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가난한 자리를 바차고 나와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 배고픈 이가 있으면 자신의 밥을 나누고 추운 이가 있으면 자신의 옷을 벗어주는 그것이 진정한 성군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정감록은 놀라운 예언을 다합니다. 이 성군은 군대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총과 칼로 권력을 잡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나라를 바꿀까요? 대화로, 이해로, 그리고 희망으로. 생각해 보세요. 2025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복제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사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성골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시끄러운 선거운동도 없고 화려한 공약도 없습니다. 그저 진실한 말과 따뜻한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뿐입니다. 마을 회관에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젊은이일 수도 있고 재래시장에서 상인들과 함께 울고 웃는 중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그는 이미 어딘가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는 곳에서, 카메라가 비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을지도. 정감록은 말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는 때는 바로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어둠 속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 매일 아침 뉴스를 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 느낌. 정치인들의 싸움, 치솟는 물가, 갈라진 이웃들. 혹시 이 모든 것이 정감록이 예언한 대혼란의 시작일까요? 지금부터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270년 전 예언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70년 전 정감록의 저자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떻게 2025년의 우리 모습을 이토록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소름이 돋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징조, 불신의 시대입니다. 정감록은 말합니다. 백성이 위를 믿지 않고 위가 아래를 숙일 때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아닙니까? 국회의원 지지율 역대 최저, 언론 신뢰도 바닥, 검찰도 경찰도 믿을 수 없는 세상. 아버지와 아들이 정치 때문에 명절 밥상에서 싸우고 오랜 친구들이 카카오톡에서 차단하는 시대. 이웃집 사람이 어느 담을 지지하는지에 따라 인사도 안 하는 시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혹시 작년 추석에 가족끼리 정치 이야기로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으셨나요? 이것이 바로 정감록이 말한 마음의 분열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미워하고 의심하는, 이것이 첫 번째 붉은 깃발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기근입니다. 옛날의 기근은 쌀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기근은 다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는 갈수록 가벼워집니다. 젊은이들은 집을 포기했고 결혼도 포기했고 아이도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굶주림입니다. 배는 부르지만 마음은 텅 비어있는,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의 기근. 어제 만난 한 청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집 하나 살 수 없는데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감록이 예언한 기근 아닐까요? 먹을 것은 많지만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린 시대의 비가. 세 번째, 가장 무서운 징조는 마음속의 내란입니다. 총성은 들리지 않지만 우리는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바뀌는 건 없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똑같아. 그냥 내일이나 잘하자. 이런 생각들이 바로 영혼의 항복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지른 전쟁, 시작하지도 않고 포기하는 미래. 정감록은 이것을 조용한 반란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리에서 시위하는 것보다 더욱 위험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반란, 희망을 버리고 변화를 포기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이것이야말로 나라를 무너뜨리는 진짜 내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징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 기근, 내란, 이것이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추기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냅니다. 불신이 분열을 낳고, 분열이 경제를 망가뜨리고, 망가진 경제가 절망을 낳고, 절망이 다시 불신을 키우는 이 악순환의 고리.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감록은 이 모든 혼란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진통이라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 산모가 겪는 고통처럼,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처럼 이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때, 이 혼돈의 정점에서 성군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가장 목마를 때 샘물이 솟되, 가장 추울 때 봄이 오되. 그렇다면 정감록은 이런 시대를 견디는 방법도 알려주었을까요? 놀랍게도 예언서는 피난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혹시 십승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정감록을 아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10곳의 승리의 땅, 혼란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이 신비한 장소를 찾아 헤맸습니다. 전통적으로 십승지는 실제 지명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통기, 안동, 보온, 운봉, 깊은 산골이나 외진 마을들이 대부분이었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전쟁이 나면 이곳으로 피난 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6.25 때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몸을 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산속으로 들어가 숨어 살아야 할까요? 아파트를 버리고 동굴에서 살아야 할까요? 인터넷도 없고 전기도 없는 곳에서. 그게 정감록이 진짜로 말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제가 오랜 시간 정감록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십승지는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공간, 영혼의 피난처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혼돈의 시대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높은 담장지가 아닙니다. 깊은 산속도 아닙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가만을 잃지 않는 영혼입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봐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모두가 절망해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진짜 십승지입니다. 더 깊이 들어봐 볼까요? 정감록은 십승지를 새로운 생명에 준비되는 곳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처럼, 씨앗이 겨울을 나는 땅속처럼,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곳.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없으신가요? 세상의 소음에서 한 발짝 물러나 조용히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 명예나 돈을 쫓지 않고 묵묵히 옳은 일을 하는 사람,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북매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숨은 옛군대, 바로 그런 곳,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현대의 십승지입니다. 성군이 나타나기 전 그가 준비하고 단련되는 보이지 않는 학교, 시끄러운 정치판이 아니라 조용한 마을 회관일 수도 있고, 화려한 강남이 아니라 허름한 시골 마을일 수도 있습니다. 정감록의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소란스러운 곳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가, 폭풍의 눈처럼 가장 고요한 곳에서, 새벽의 첫빛처럼 가장 어두운 곳에서 시작된다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지도가 아니라 마음의 나침반입니다. 십승지는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곳입니다. 카마로운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서로를 골보는 사랑으로. 이렇게 보면 십승지도 상징이고 운유입니다. 그렇다면 정감록이 말하는 정시성을 가진 지도자도 혹시 문자 그대로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요? 정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가리키는 암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감록의 가장 큰 수수께끼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예언된 지도자는 정말로 정시성을 가져야만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정시서에 가진 인물을 찾아 헤맸습니다. 정더전인가? 정혜교인가? 혹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누군가인가? 하지만 잠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단순했을까요? 목숨을 걸고 금서를 전해온 사람들이 반지 성씨 하나만을 이야기하려 했을까요? 여기서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정이라는 글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한 성씨가 아닙니다. 옛 물언에서 정은 바르다, 옳고 따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정의의 정, 정도의 정. 그렇다면 정씨는 특정 가문이 아니라 볼바른 사람, 정의로운 지도자를 가리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특정 성씨를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올곧은 마음을 가진 지도자입니까? 정감록의 지은이가 진짜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정감록은 이 지도자가 조용히 온다고 말합니다. 팡파르도 없고 현수막도 없고 선거 유세도 없습니다. 마치 새벽 이슬처럼 봄바람처럼 스며듭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많은 것이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동네 통장님일 수도 있고 시단 상인일 수도 있고 평범한 회사원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투던 사람들이 화해하고 절망하던 이들이 희망을 찾고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로 모입니다. 정감록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고 지도자를 알아보겠느냐? 성씨냐? 아니면 성품이냐? 이름이냐? 아니면 행동이냐? 어쩌면 우리는 너무 좁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정시만 찾느라 정의로운 사람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글자에 매달리느라 진짜 의미를 잃어버렸는지도, 이것이 정감록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예언은 고정된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할 가치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씨가 아니라 성품을, 클품이 아니라 정신에, 이름이 아니라 본질을 보라고. 그런데 이런 평화로운 변화가 가능할까요? 정감록은 거대한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도 예언했습니다. 바로 병난이라는 이름의 재앙입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일까요? 병난, 이 두 글자가 주는 무게감을 느끼시나요? 정감록에서 가장 두려운 예언 중 하나가 바로 이 병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 옛날 사람들은 병난을 외적의 침입으로 이해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군대, 바다 건너에서 오는 함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쟁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총소리도 없고 폭탄도 떨어지지 않지만 그 파괴력은 어떤 전쟁보다도 무섭습니다. 첫 번째 전선은 사이버 공간입니다. 매일 수천 번의 해킹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행 시스템, 발전소, 가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디지털로 연결된 지금 키보드 하나가 미사일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나요? 얼마나 많은 기업이 랜섬웨어에 당했나요?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정보 전쟁입니다. 가짜뉴스가 진짜보다 빨리 퍼지고 딥페이크가 눈앞의 현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어제 본 영상이 진짜일까요? 오늘 읽은 기사가 사실일까요? 우리는 매일 진실과 거짓의 관계에서 해내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와의 경제 전쟁도 치열합니다. 반도체 하나, 배터리 하나를 두고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투, 기술 패권을 둘러싼 거대한 게임. 우리나라가 만든 제품이 세계로 나가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도 막힙니다. 이것이 현대판 봉쇄 전략입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것은 마음의 전쟁입니다. 증오를 퍼뜨리고 분열을 주장하고 불신을 심는 이 보이지 않는 공격이 우리 사회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댓글 하나, 좋아요 하나가 여론을 움직이고 가짜 개성들이 진짜 시민인 척 갈등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감록이 예언한 병난 아닐까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매 순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밥을 먹는 동안에도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는 새로운 형태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탱크를 몰 줄 아는 장군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할 줄 아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적을 죽이는 전사가 아니라
저의 친구로 만드는 외교관이 필요합니다. 정감독이 말한 성군이 무료에 쓰지 않는다는 예언.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총으로는 가짜뉴스에 막을 수 없고 칼로는 증오를 베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진실과 사랑과 지혜만이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감독은 말합니다. 이 모든 혼란이 정점에 달할 때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거대한 변화가 온다고. 그것을 대파천이라 부릅니다. 과연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 혹시 우리는 이미 그 문턱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파천, 하늘이 크게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무시무시하게 들리자. 하지만 여러분, 가장 큰 벼라는 때로 가장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순간처럼 많은 사람들이 대파천을 지진이나 전쟁 같은 대재앙으로 상상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는. 하지만 정감독의 깊이 읽어보면 바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감한 자만이 느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재앙이라면 왜 민감한 사람만 느낀다고 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역사의 큰 전환점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한 사람이 보스 좌석에 양보하지 않았고 그것이 인권운동이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불신했고 그것이 민주화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이 되듯 진짜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세요. 무언가 달라지고 있지 않나요? 젊은이들이 새로운 가치관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보다 행복에, 성공보다 의미래, 경쟁보다 공존에.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젓지만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기업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익만 추구하던 회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직원의 행복을 고민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려 합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 노력하고 진실을 찾아 나서고 옳은 일에 목소리를 냅니다. 혼자서는 작은 목소리지만 모이면 메아리가 되고 그 메아리가 산을 울립니다. 대파천은 이런 것입니다. 하늘이 물리적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낡은 하늘과 새로운 하늘이 교체되는 것입니다. 구시대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감독은 말합니다. 대파천의 순간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갈라진다고. 하지만 이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준비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 새로운 세상을 상생할 용기, 함께 나아갈 의지.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발밑에서 울리는 작은 진동에,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에, 어제와 같은 하루 같지만 분명 무언가 다른 오늘에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그때가 바로 그 순간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될 그 시점에,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 각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정감독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긴 여정이 끝에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감독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부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감독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골은 권력을 빼앗지 않는다고. 강제로 왕이 되지 않는다고. 그는 그저 존재일 뿐이고 그래 알아보고 따르지 말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생각인지 아시나요? 옛날 예언서들은 대부분 정해진 운명을 말했습니다. 하늘이 정한 왕이 나타나면 백성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정감독은 다릅니다. 선택권을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운명의 주인공은 예언된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도 국민이 외면하면 그는 그저 외로운 사람일 뿐입니다. 반대로 평범한 사람도 국민이 믿고 따르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힘은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선택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볼까요? 정감독은 답을 줍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조용한 행동을 보라고. 약속이 아니라 실천을 보라고.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라고. 무엇보다 그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는지, 분열이 있는지를 보라고. 진짜 지도자는 우리를 하나로 모읍니다. 적과 악을 나누지 않고 모두를 품으려 합니다. 증오를 부추리지 않고 이해를 구합니다. 복수를 말하지 않고
화해를 꿈꿉니다. 이것이 정감독이 그리는 성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조용히 좋은 일을 하는 사람, 갈등을 풀어주는 사람, 희망을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의 성이 정씨인지 김씨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정의로운가, 그의 길이 올바른가입니다. 정감독의 지혜는 여기 있습니다. 예언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를 선택하는 지혜를 주는 것이라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어떤 가치를 따라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정감독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의 책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빛은 있다고,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길은 있다고,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하는.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계속 분열하고 미워할 것인가? 아니면 화해하고 사랑할 것인가? 과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인가?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정감독의 예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래,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든 미래래. 여러분, 우리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감독이 말하는 그 희망의 시대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손을 뻗어 그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씨들이 모여 이 땅을 밝히는 큰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